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왈, 지음, 한종수 원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 필드. (143페이지) 14번째 천년제국 비잔티움. 434페이지 찾아보기. 사파비조 페르시아 22, 59 사파비 왕조. 사회혁명당 374, 381-2 산스티파노 조약 258 산 아우구스티누스 곳 308 산골 귀족 274 데레베이 산마르틴 313 산업혁명 22-3 뭐야 이거는 65320 323 325 327 333 살라미스 해전 39-40 살로니카 121, 139, 149, 279, 81 테살로니키 살비우스 율리아노스 84 삼국 동맹 338, 392 삼국 협상 338 삼도정 80 삼도정치 81-2 삼도정 30년 전쟁 299, 302 삼위 일체론 101-2, 122 삼제동맹 338 상도 상도 233 상대전 장리첸 232 색슨족 106, 109, 321-2 샤왕 61 샤리아 성법 175, 250 샤프르 1세 53 샤프르 2세 53 샤흐르 바라즈 136 샬롱 평원전투 109 서거트 왕족 130, 174 서거트족 104-9, 136 서달 쉬다 233, 235 서덜골 243-4 서부전선 1939, 340-1, 344, 346 가짜전쟁 제2전선 서요 시리아 203, 205, 210, 344, 346 카라키타이 서인도제도 292, 307-8 서차가타이 항구 224 서하 시샤 203, 205-7 209 선출 칼리프 169 성 마리아 교회 278 성 소피아 사원 134 253 아야소피아 성 요한기사단 248 294 성묘성당 277 성상 파교운동 141-2 297 세계의 원 365 세라스커 266 세르비우스 72 세베루스 88, 118 세베루스 왕조 88 세스페데스 314 세습 칼리프 169 세포의 항쟁 353 셀레우코스 왕국 44-7 52 98 셀레우키아 45 셀림 1세 60 셀림 3세 259 262-3 265 소그디아나 35 18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373 376 378 소피아 테오도라 황후의 조카 135 속죄일 전쟁 398 염키푸르 전쟁 1973 솜강 전투 솜전투 340 수권의 밤 고귀한 밤 163
142페이지 마케도니아 왕조의 중흥 867년 미카엘 3세 단독 통치 856 내지 867의 총애를 받은 노예 출신 바실리우스가 황제를 살해하고 마케도니아 왕조 867년부터 1056년까지 1056년부터 867이면 9, 8, 1, 189년 존재했네. 189년. 그가 바실레이오스 1세 제위 867부터 886이다. 이 왕조 때 서방교회와의 대립이 격화되어 1054년 완전히 분열되었다. 이 시기는 권력 내부가 튼튼해졌고 서유럽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무역량이 증가해 수입이 크게 늘었다. 아랍인과의 전쟁에서도 성과가 있어 남이탈리아를 되찾았다. 레오 제위 886 내지 912가 죽은 후 알렉산드로스의 짧은 치세를 거쳐 어린 콘스탄티누스 7세를 대신해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가 주도하는 섭정위원회가 국정을 맡았다. 913년 그러나 곧 황제의 머후 조에와 해군사령관 레카페누스의 손에 권력이 넘어가 레카페누스가 로마누스 1세 제위 919부터 944년으로 즉위했다. 그가 죽은 후 콘스탄티누스 7세 단독 통치 945 내지 959가 복위해 불가리아인과 아랍인을 물리쳤으며 로마누스 2세 제위 959 내지 963 대에는 크레타 섬을 수복했다. 바실레이오스 2세 제위 963 내지 976 혹은 976 내지 1025는 소아시아의 대부분과 키프로스, 안티오키아를 되찾고 불가리아를 초토화시켰는데 그래서 그를 불가리아인의 도살자라고 부른다. 바실레이오스 2세가 통치할 때의 비잔틴 제국은 힘이 넘쳤다.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귀인 귀족의 세력이 강해졌고 생산력도 늘어나 대지주의 세력도 커진 반면 중소농민들은 파산했다. 로마누스 1세와 콘스탄티누스 7세가 토지 집중을 제한하자 귀족들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요한네스 1세 제위 969 내지 976 대의 포카스의 반란이 바실레오스 2세의 재집권 초기에 바르다스 형제의 반란이 소아시아에서 일어났다. 바실레오스 2세는 러시아인의 도움으로 반란을 진압했지만 완전히 제압한 것은 아니었다. 바실레오스 2세의 죽음 1025년으로 중세 비잔틴 제국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의 동생 콘스탄티누스 8세 제위 1025 내지 1028까지가 세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전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장녀 에우도키아는 수녀였으므로 국사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자녀 조에와 삼녀 테오도르가 정치에 개입했다. 조에는 대릴사위 방식으로 여러 차례 결혼했다. 유약한 로마누스 3세 아르기로스 제위 1028부터 34 환전상 집안의 미카엘 4세 제위 1034 내지 41이 그녀의 남편 자격으로 황위에 올랐다. 미카엘 5세 제위 1041부터 2가 미카엘 4세의 양자가 되어 뒤를 이었으나 사람들은 테오도라를 여제로 추대했다. 마케도니아 왕조는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아랍인의 진격을 막아내 양국 간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으며 이 시기에 비잔티움 문화가 슬라브인에게 전해져 러시아와 발칸 반도를 동방 정교의 문화권으로만 만들었다. 미카엘 푸셀루스 1018부터 78경이라는
걸출한 학자를 비롯해 신학자 시몬 949경부터 1022, 학자이자 역사가인 황제 콘스탄티누스 7세 등을 배출했다. 그러나 1054년 교회가 동서로 분리되었으며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소롱이 물럭한 부익부 빈익빈의 시기였다. 대외면에서 동쪽, 서쪽, 북쪽에서 강적들과 싸워야 했다. 동쪽에서는 셀주크 투르크가 수아시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노르마닌이 남이탈리아의 비산티움 세력을 축출하려 들었으며, 북쪽에서는 슬라브인과 불가리인, 세르비아인이 위협하고 있었다. 이들의 위협은 현실로 나타났다. 1071년 소아시아의 요새 만지 케르트에서 셀주크 투르크에 참패했고, 이탈리아 최후 거점 바리 111이 노르마닌에게 함락되었다. 111에 대한 해석 144페이지.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주의 주도,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본도 뒤쪽에 해당하는 지역.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발칸반도 남부와 보스포루스 해협 주변에 국한되어 지중해 세계의 제국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145페이지 4. 서구 기사들의 먹이. 십자군 시기의 비잔티움. 콤네누스 왕조 초기 비잔티움은 내리막길이긴 했지만 짧으나마 회광반조, 회광반조 112의 시기도 있었다. 112, 145페이지에 대한 해석.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하늘이 밝아진다는 뜻으로 머지않아 멸망하지만 한때나마 그 기세가 왕성하다는 의미, 또는 죽기 직전에 잠깐 기운을 돌이킴을 비유해 이르는 말. 알렉시우스 1세와 그의 후계자 요한네스 2세 1118부터 42년, 마누엘 1세 1143부터 80년은 베네치아와 연합해 시칠리아의 노르마닌이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로 진출하려는 것을 저지했다. 십자군의 동방 원정 요청은 비잔티움의 최대 실수였다. 전승에 의하면 콤네누스 왕조의 알렉시우스 1세가 폴랑드르 백작에게 서방 세계가 동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달라며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 제위 1088-99는 십자군 운동을 고무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고, 프랑스 수도사 피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방을 정복하고자 선동했다. 그의 선동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야만스럽고 거칠기 짝이 없는 서구의 기사와 그 수족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11세기에서 13세기 비잔티움 황제들의 숙제였다. 콤네누스 왕조의 황제들, 특히 알렉시우스 1세는 걸출한 외교력으로 1096년 이후 중동에 들어온 십자군의 충성을 받아내고 십자군이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방향을 틀게끔 공작했다. 또 십자군이 수복한 영토를 자신의 세력군에 편입시켰는데 그의 통치기에 영토가 흑해 해안에서 안티오키아, 시리아 서부까지 넓혀졌다. 그러나 십자군이 동방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루트를 개척하자 타격을 받았다. 십자군의 원정, 서유럽 기사의 정착,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무역 등으로 지중해 동부와 서부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라틴 민족과 그리스인의 대립, 동방 정교와 가톨릭 사이의 골이 깊어졌다. 십자군 원정은 비잔틴 제국이 동쪽 국경에서 받는 압박을 해결해준 대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 화폐 가치를 절하하자 국제 통화로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한 비잔티움 화폐는 그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로마 세계의 통일이라는 이상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자
서유럽 문화를 숭상한 마누엘 1세는 동방 정교와 가톨릭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해군에 의존한 대가로 무역 특권, 세관 수입 등 많은 권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 와중에 1176년 미리오케팔룬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에게 참패한 뒤 113에 대한 해석 146페이지 1170년대 양국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셀주크의 술탄은 서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고 비잔티움의 마누엘 1세 역시 100년 전에 만지게르트 전투로 잃어버린 질주를 회복하고자 해 충돌이 일어났다. 소아시아를 수복하겠다는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마누엘 사후 그의 미망인인 안티오크 공국의 마리아가 섭정했다. 1180 내지 83년. 그러나 서구 출신인 그녀에 대한 반감이 큰데다 서구 지향의 인물을 중용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다. 마누엘의 사촌인 안드로니쿠스 1세 1183부터 85년이 어린 황제를 몰아낸 후 베네치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특권을 박탈했다. 그러나 그의 난폭함은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에 의해 쫓겨났고 이사키우스 앙겔루스가 황위에 올라 앙겔루스 가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사키우스 2세 1185 내지 95년 대에 그리스인과 라틴 민족의 갈등이 부쩍 심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 그의 동생 알렉시우스 3세 1195부터 1203년이 황위에 올랐다. 이사키우스는 감옥에 갇혔지만 아들 알렉시우스 훗날 알렉시우스 4세는 서방으로 탈출해 교황과 독일왕 슈바벤의 필립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베네치아의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렇게 되자 당초 이집트로 가기로 한 4차 십자군은 엉뚱하게도 콘스탄티노플로 향하게 되었다. 이사키우스 부자는 십자군의 도움으로 복위에 성공했지만 대가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 십자군과 베네치아는 이사키우스 부자의 복수를 명분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 플랑들의 보도행이 이 라틴 제국 1204부터 61년의 황제에 올랐다.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자리와 비잔티움 영토의 8분의 3을 차지했다. 크레타섬, 낙소스섬 등의 에게해의 섬들과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아시아의 여러 항구를 접수한 베네치아는 동방무역의 거점을 차지하고 십자군에 참여한 서구의 영주들은 테살로니키,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반도 등지에 영지를 확보했다. 비잔틴 제국은 서구 영주의 영지로 전락하고 서방의 봉건제가 이 영지를 통해 이식되었다. 1204년의 참사 114번에 대한 해석 147페이지 보도행위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을 빼앗기고 라틴 제국이 건설된 것을 말한다. 보도행은 그 한 해 전인 1203년에 이사키우스 부자를 옹립한 인물이다. 이후 비잔티움은 통일제국의 면모를 되찾지 못했다. 148페이지 엉망진창 라틴 제국 기사들이 머나먼 타양에 건설한 라틴 제국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다.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들 대부분은 그리스인이었다. 그리스인에게
라틴인과 라틴 교회란 침략자와 같은 의미였다. 라틴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나라였다. 십자군의 깃발을 따라 동쪽으로 온 기사들의 진정한 목적은 성지 회복보다는 영지 확보와 권력이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수송에 들어오자 백성들, 예컨대 셀주크 투르크인, 그리스인, 슬라브인을 방치했다. 영지를 넓히기 위해 서로 다투다가 슬라브인이나 셀주크 투르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라틴 제국의 명분 중 하나가 그리스인을 로마 교회에 귀속시킨다는 것이었지만 그리스인은 로마 교회에 복종하지 않았다. 보도행은 봉기를 막기 위해 그리스 정교회의 활동을 허락했다. 1205년 보도행은 불가리아군과 싸우다 죽었고 그의 동생 앙리 제위 1205부터 16이 뒤를 이었다. 앙리는 여러가지 업적을 남겨 실질적인 라틴 제국의 건국자로 불린다. 앙리가 후자 없이 죽자 후계자는 누이의 남편인 피에르에게 돌아갔으나 프랑스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던 도중 죽었고 피에르의 부인이자 앙리의 누이인 요란다가 오빠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1217부터 1219년 요란다의 아들 로베르가 제위를 계승하고 그 뒤를 보두행 2세 제위 1228부터 61이 이었으나 국세는 날로 기울어 보두행 2세는 서유럽을 돌아다니며 원조를 청했다. 그러나 성과는 보잘것없어 궁전 지붕의 납까지 녹여 팔아야 할 지경이었고 방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금고를 털고 아들을 담보로 베네치아에서 돈을 빌렸다. (148페이지) 13세기 초 지중해 세력권 지도에는 보이지 않으나 니케아 제국 오른쪽으로 트레비존드 왕국이 있었다. 에피루스 군주국, 아카이아 공국, 불가리아, 라틴 제국, 니케아 제국, 셀주크, 룸, 술탄국, 베네치아 공화국. 비잔틴 제국의 광복. 도망친 비잔티움 황실은 그리스, 소아시아, 흑해 연안의 트레비존드에 세 개의 왕국을 세웠다. 앙겔로스 가문이 아드리아 해 연안의 에피루스 왕국을, 알렉시우스 3세의 사위 라스카리스가 소아시아의 니케아의 니케아 제국을, 콤네누스 가문이 흑해 연안의 트레비존드 왕국을 세웠다. 115에 대한해서 콘스탄티노플의 라틴 황제는 플랑드르의 보두행 1세 1204 내지 5, 에노의 앙리 1206 내지 16, 크르튼의 피에르 1217, 요란다 1217부터 9, 크르튼의 로베르 1221 내지 28, 보두행 2세 1228 내지 61이 있었다. 에피루스 왕국의 군주로는 미카엘 1세, 콤네두스 두카스 1205 내지 15, 테오도루스 1세 1215 내지 30, 미카엘 2세 1230 내지 66, 8, 니케포루스 1세 1266, 8, 1296, 8 이게 무슨 뜻이지? 있었고 계승자들인 토마스, 니콜라우스 오리시니, 요한네스 오리시니, 니케포루스 2세 등이 1340년대까지 이어갔다. 니케아 제국의 군주로는 테오도루스 라스카리스 1204 내지 22, 요한네스 3세, 두카스 바타체스 1222 내지 54, 테오도루스 2세 라스카리스 1254 내지 58, 요한네스 4세
라스카리스 1258 내지 61이 있었다. 트레비존드 왕국의 군주는 알렉시우스 1세 콤네노스 및 그의 동생 다비드 콤네노스 1204 내지 22, 마누엘 1세 메가스 콤네노스 1238 내지 63이 있었다. 비잔티움, 주디스 헤린, 이순호역, 글항아리 2010과 종횡무진 동로마사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함. 세 나라 가운데 콘스탄티노플과 가까운 니케아 제국이 가장 유리했다. 니케아의 군주들은 유능해 동방 정교 주교들의 지지를 받았다. 1246년 니케아 제국은 살로니카를 되찾고 에피루스 왕국으로부터 시나이아를 받아내기도 했으나 어린 요한네스 사제 제위 1258부터 9는 선조의 꿈을 실현시킬 힘이 없어 그리스의 귀족 미카일 팔라이올로구스에게 제위를 넘겨주었다. 미카일 팔라이올로구스는 제노바, 불가리아와 연합해 콘스탄티노플을 되찾고 미카일 8세 제위 1259 내지 82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명은 가장 길었지만 비잔티움 마지막 왕조가 되는 팔라이올로구스 왕조 1259 내지 1453년이 문을 열었다. (151페이지) 5. 콘스탄티노플 함락 사면초가의 제국 1261년 미카엘 8세가 제노바 함대의 지원으로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서자 라틴 황제와 가톨릭 대주교, 베네치아의 상인들, 서구에서 온 영주들이 달아났다. 광복은 되었지만 통치할 땅은 라틴 제국 이전의 영토보다도 작았다. 소아시아의 서북쪽과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에게해 북쪽의 섬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몇몇 요새가 전부였다. 아드리아해 연안의 에피루스 왕조는 형식상으로만 권위가 미칠 뿐이고 비잔티움의 핵심 지역인 소아시아와 흑해 연안은 투르크인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잔티움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트레비존드 왕국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 쪽도 옹색했다. 그리스 땅은 라틴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발칸 반도의 북부는 슬라브인의 세상이었으며 에게해의 섬과 항구는 베네치아의 무역기지가 된 지 오래였다. 파괴된 콘스탄티노플을 십자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14세기 내내 도시의 길거리는 깨진 기와 조각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법 제도마저 파괴되어 황제는 서방세계를 모방해 귀족들에게 지방의 행정, 사법, 재정권을 넘겨주자 세습 영주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비잔티움은 중세세계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나라였다. 탁월한 역사학자, 문학가, 예술가, 신학자가 배출되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호응하는 예술의 흐름을 형성했다. 반면에 과학기술에서는 거의 진보가 없었다. 유일한 예외는 아랍인과의 전투에서 사용한 그리스의 불이었다. 이 무기는 워낙 철저하게 제조 비밀이 지켜져 지금까지도 그 성분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니케아 제국이 제노바의 도움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했지만 따지고 보면 특권이 베네치아에서 제노바로 넘어간 것뿐이었다. 그렇다고 베네치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동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오랫동안 전투를 치렀다. 동방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한 탓에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쳤다. 영토도 축소되고 영주들의 면제 혜택 요구를 수용해야 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
소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하자 서방 세계의 보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카엘 8세는 교황 니콜리오스 3세에게 동서교회가 다시 화해할 것을 제안했지만 프랑스 앙주 가문의 샤를 그는 비잔티움을 정복하고자 했다. 샤를이 반대했다. 또 동방 정교 사제와 신자는 물론 슬라브인도 미카엘 8세의 정책에 반대했다. 1282년 비잔티움은 에스파냐의 아라곤 왕조와 프랑스 앙주 가문의 대립을 부추기기 위해 시칠리아 만종 학살 116 사건을 일으켰고 앙주 가문의 샤를은 시칠리아의 통치권을 잃게 되었다. 116학에 대한 해석 153페이지 시칠리아인들이 앙주 왕가 출신의 나폴리 시칠리아 왕 카를로 1세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켜 1282 프랑스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 이 사건으로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하기 위한 프랑스와 아라곤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앙주 가문은 교황청과 이탈리아의 구엘프 교황파 및 프랑스 왕 필리프 3세의 지원을 받았으며 아라곤은 이탈리아의 기벨린 황제파의 지원을 받았다. 페드로 3세의 아들이 하이메 2세로 아라곤 왕위에 오른 후 아냐니 조약 1295년 루거를 맺어 교황청, 프랑스 및 앙주 가문과 화해했으나 하이메 2세는 앙주 가문의 시칠리아를 넘겨주었다. 시칠리아인들은 하이메의 동생 프레데리코 3세를 왕으로 초대해 항전을 계속했고 프레데리코 3세는 카타벨로타 평화조약 1302년 8월 31일을 맺음으로써 마침내 시칠리아를 차지했다. 이로써 에스파냐의 시칠리아 지배가 시작되었다. 브리테니크 시칠리아 만종 학살에서의 인용 앙주 가문의 샤를 117에 대한 해석 153페이지 나폴리 시칠리아 왕일 때는 카를로 1세라 부른다. 제위 1288부터 1288부터 85? 틀린 거 아니야? 95가 아닌가? 샤를은 시칠리아의 통치권을 잃게 되었다. 13세기 초 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불어닥친 몽골의 태풍이 유럽에 이르렀다. 유라시아 대륙 초원지대 동쪽에 살던 몽골인이 움직이자 초원 서쪽 끝에서 유목하던 오구즈 투르크의 일파인 오스만 부족이 이 태풍에 휩쓸려 소아시아로 이동해 셀주크 부족의 수하로 들어갔다. 비잔티움의 공군은 11세기에 와해되어 병력도 없었다. 니케아 제국은 민족 군대 건설이라는 환상을 가졌지만 용병에게 국방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14세기 초 비잔티움령 그리스가 에스파냐의 카탈로니아 군단에게 유린되어 콘스탄티노플이 2년간 1305 내지 7 봉쇄되고 프랑스 기사들이 관리하던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망명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발칸 반도에서는 아시아의 불가리아 제국과 우로슈 가문의 세르비아 왕국이 호시탐탐 콘스탄티노플을 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봉기와 내전까지 발생했다. 153페이지 늑대를 집안에 끌어들이다. 안드로니쿠스 3세 제위 1328 내지 41은 할아버지의 총애로 황손이 되었으나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고 형제를 죽였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공동 황제 미카엘 9세 제위는 1282 내지 1320 분노한 늙은 황제가 계승권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1321년에서
1328년까지 내전이 일어났다. 118에 대한 해석 153페이지. 노리치의 설명은 약간 다르다. 1322년 할아버지와 손자는 공동으로 제국을 다스리기로 합의했으며 손자 안드로니쿠스 3세는 제위의 단독 상속자로 추임받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평화기는 이후 5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평화가 끝난 1327년 다시 내전이 터져 1328년 할아버지 안드로니쿠스 2세도 퇴위에 동의했다고 한다. 종횡무진 동로마사 532쪽. 조선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안드로니쿠스 3세는 트라키아의 거부 칸타쿠제누스의 지원으로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안드로니쿠스 3세가 죽자 그의 부인과 대신들 사이에 요한네스 5세 119에 대한 해석 154페이지. 위키백과에는 요한네스 5세 팔라이 올로고스의 제위는 4번 나온다. 폐위와 복위를 반복한 것이다. 1341 내지 47, 1354 내지 76, 1379 내지 90, 1390 내지 1. 보어를 둘러싸고 다시 내전이 벌어져 1347년 칸타쿠제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요한네스 6세 (1347부터 76년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네스 5세와 함께 공동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칸타쿠제누스가 죽자 또다시 내전이 벌어져 요한네스 5세는 아들 안드로니쿠스 4세 1376부터 79년에게 쫓겨났다. 내전에서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 발칸반도는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 투르크인이 차지했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투르크인이 아드리아노플을 손에 넣었다. 아드리아노플을 차지했다는 것은 사실상 콘스탄티노플도 차지하겠다고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390년 투르크 세력은 도나우 강변에 이르렀다. 비잔티움에게 남은 것은 콘스탄티노플 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몇 조각의 영토뿐이었다. (154페이지) 힘이 다하다. 요한네스 5세는 이탈리아의 도움을 청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의 후계자인 마누엘 2세 1391 내지 1425는 연대에는 서구 국가들이 파병했지만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참패했다. 1396년, 1397년 투르크는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으나 포기해야 했다. 멸망 직전의 비잔틴 제국을 구원한 사람은 티무르 왕조의 일대 황제 제위 1369 내지 1405였다. 앙카라에서 전투를 벌여 투르크의 술탄이 포로가 된 덕분에 비잔티움의 수명이 반세기쯤 연장되었다. 유럽의 단결은 여원했고 여원이 무슨 뜻이야? 피나. 세르비아도 현실의 안주에 투르크의 치명적 패배를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티무르가 세상을 떠나자 투르크인은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다. 위협을 느낀 마누엘 2세 제위 1391 내지 1425가 서방세계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민족국가의 모습을
막 갖추어 가고 있다.